정수가 오늘 내 며느리 수진이가 통화하는 거 몰래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백화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사주한 거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 정숙이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수진이 울면서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 미영이 정숙에게 보낸 한 통의 경고 문자는 한 가족을 의심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의심, 남편의 배신감,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하지만 정말로 이 가족을 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박정숙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생선구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숙은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7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숙이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미 양복을 입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며느리 수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서야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가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하품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밥 먹어야지. 정숙이 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 생선구이, 각종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토스트만 먹을게요.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수진이 식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을 외면하는 며느리를 보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미역국 한 그릇은 마셔야지. 몸에 좋은데. 괜찮아요. 커피만 마실게요. 수진이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민호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드셔야지. 민호가 아내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요즘 아침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수진이 화장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일보다 바깥 나들이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니?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중요한 약속이라서 일찍 나가야 해요. 수진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난 뒤 정숙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시장 좀 갈까? 신선한 재료로 장도 보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함께 가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나선 전통시장은 30년간 다녀온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단골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박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나갔어. 정숙이 시금치를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쁘긴 한데.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보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나 봐요. 박 사장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옛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했는데. 정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경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세탁기에서는 빨래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널러 수진의 방에 들어간 정숙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상당히 비싼 옷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언제 샀을까?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한 달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6시 야근으로 지친 민호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고생했다. 빨리 씻고 밥 먹어. 정숙이 민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안 왔어요? 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친구들이랑 만났다더니 늦네. 정숙이 대답하며 속으로 불만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지쳐서 들어왔는데도 아내는 집에 없다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어서야 수진이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늦어서 미안해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었어? 민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진이 쇼핑백을 방에 가져다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는 돈을 쓰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산 옷들이 많네. 민호가 쇼핑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이에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하며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호한 대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가계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마트에서 사온 간편식으로 급하게 저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정숙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수진은 이미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나가겠어요. 수진이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벌써? 아침은 어떻게 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밖에서 먹을게요. 수진이 가방을 챙기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아침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즘 참 바쁘구나.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스케줄이 직장을 다니는 아들보다도 바빠 보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정숙은 수진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프랑스 명품 화장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어디서? 정숙이 화장품을 손에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직인 며느리가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살 수 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정숙에게 같은 아파트 1505호에 사는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정숙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수진 씨가 평일 낮에 택시를 자주 타고 외출하시던데 혹시 직장을 바꾸셨나요? 최 여사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참 부지런하시네요. 맨날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요. 최 여사의 말을 듣고 정숙은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직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외출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경 정숙은 택배를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정숙 씨, 며느리분이 요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시는 걸 자주 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고급차요? 네, 검은색 외제차더라고요. 혹시 새 직장을 구하셨나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요즘 어떤 것 같니?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요즘 외출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그리고 비싼 물건들도 자꾸 사오고. 수진이가 요즘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민호가 어머니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자신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밤 10시경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며느리가 발코니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30분 이상 누군가와 진지한 톤으로 긴 통화를 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해. 정숙은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내용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로 이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진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 모임이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등산복이 아닌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산인데 그런 옷을 입고 가니? 산 아래 카페에서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 서둘러 설명하며 나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순된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정숙은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은행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신용대출 안내서였는데 수진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나. 정숙이 서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무직인 며느리가 이런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돈을 무엇에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앞 카페 테라스를 지나가다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기둥 뒤로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정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등산 간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거짓말, 고액 대출,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등산은 어땠니?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도 깨끗하고 전혀 등산을 다녀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수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정숙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정숙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되면 백화점에 함께 가지 않을래? 오랜만에 시어머니 며느리가 쇼핑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저도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수진이 의외로 선뜻 응했습니다. 정숙은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형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나란히 걸으며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이 립스틱 색깔 어떠세요? 수진이 샤넬 립스틱을 들고 물었습니다. 예쁘네. 그런데 좀 비싸지 않니? 정숙이 가격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여러 개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비싼 제품들을 주저없이 고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층 여성 의류 매장에서 수진은 200만 원이 넘는 디자이너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수진이 원피스를 몸에 대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수진이 망설임 없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무직인 며느리가 이런 고액 쇼핑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오후 4시경 두 사람은 6층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정말 바빠 보이더라. 정숙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숙이.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김미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학과 동창인 미영과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영아, 세상에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방금 왔어. 너무 반갑다. 이분은? 미영이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야. 수진아, 우리 대학 동창 미영이 이모야. 안녕하세요, 이모.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정숙이가 복이 많아. 미영이 감탄하며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근황을 나누던 중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받겠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뜨며 카페 구석으로 갔습니다. 미영은 우연히 수진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건은 확실히 처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미영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은 심상치 않은 내용의 통화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숙이 돌아온 후 미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진 씨는 요즘 무슨 일을 하세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앞서 들은 통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미영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어때? 글쎄, 좀 바쁜 것 같아. 자꾸 외출하고. 정숙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별로 안 도와주고
비싼 물건들만 자꾸 사오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그래, 힘들겠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여서. 미영은 수진의 긴장한 표정과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앞서 들은 보험과 민호에 관한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미영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네, 요즘 야근도 많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보험 같은 것도 잘 챙겨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떨지 몰라서. 미영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6시경, 세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미영은 수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수가, 오늘 정말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연락하고 지내자. 정숙과 수진이 차를 타고 떠난 후 미영은 혼자 남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의 수상한 통화 내용, 민호와 보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정숙이 털어놓은 며느리에 대한 불만들. 뭔가 이상해. 미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남편 몰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곰곰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정숙을 위해 이 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만으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친구를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신중하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정숙은 휴대폰 메시지 알림 소리에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수가, 오늘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봐. 정숙은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 후 미영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정말 말하기 힘든데 오늘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더 심각한 건 민호한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확실해. 조심해. 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수진의 모든 행동들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30분 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 생겼어. 정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빨리 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1시간 후 민호가 급히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미영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읽어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야. 민호가 문자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미영이가 직접 들었다잖아.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요즘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 정숙이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한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 고급 화장품에 비싼 옷들 사오고 3천만 원이나 대출받고.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꿨잖아. 발코니에서 몰래 통화하고. 그건 취업 준비 때문일 수도 있고. 민호가 아직도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토요일에 등산 간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 내가 직접 봤어. 정숙의 말에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응. 양복 입은 중년 남자랑 서류 주고받으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민호는 점차 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늦어서 미안해요. 수진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호가 평상시보다 차가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다가 왔어요.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일이 참 많네.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별말하지 않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호는 평소 알고 있던 아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네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정숙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면접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수진이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몸살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 뒤따라 가볼게요.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수진이 집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탔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차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강남역 근처 5성급 호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수진이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 남성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친밀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민호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과 남성은 호텔 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서류가 든 봉투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수진이 남성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1시경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따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 이모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민호가 집에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수진이와 직접 얘기해 볼게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수진이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정숙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둘 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앉아봐, 수진아. 민호가 차분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면접은 어땠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면접장이 호텔 레스토랑이었나?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 너 따라갔어. 다 봤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냐고.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호텔에서 남자랑 포옹하면서 작별 인사하는 것도 설명할 거야? 민호의 말에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포옹까지 했다고? 정숙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이가 내 통화 내용을 다 들었어. 민호 보험금 타려고 사고 내려는 계획 말이야. 수진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럼 3천만 원 대출은 뭐야? 그 비싼 옷들이랑 화장품들은? 정숙이 추궁했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해서.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남편 몰래 그런 큰 돈을 빌려? 민호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제가 그런 나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 거짓말만 했잖아. 정숙이 분노했습니다. 등산 간다고 하더니 남자랑 만나고 면접 본다고 하더니 호텔에서 미래하고 정말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누구냐고. 왜 만나는 거야? 민호가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말해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수진이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여보.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싫어. 나는 이런 거짓말쟁이랑 살 수 없어. 제발 말 좀 들어봐요. 진실을 알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배신당한 게 후회할 일이야?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거냐? 솔직히 말해. 정숙이 다그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왜 설명을 안 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말 안 해? 지금은,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봐, 결국 숨기는 거잖아. 민호가 분노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여보, 제발. 나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대형 트럭이 급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없이 민호의 차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남자가 대충 사과한 후 급하게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요. 민호가 차에서 나오려 했지만 목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트럭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민호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어머니, 갑자기 트럭이.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사주한 거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미영이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 이제 보험금 타려는 거야? 아니라고요. 저 정말 몰라요. 수진이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다행히 민호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민호는 수진이 사고의 배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호가 병상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를 살인미수로. 여보,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절망에 빠져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진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지만 정숙과 민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사고를 조작했을 수도 있어. 민호가 병상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돈만 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정숙이 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동조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신과 의심이 극에 달한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슨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는 김철수라는 사립탐정이에요. 사립탐정? 민호가 어리둥절하게 반문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민기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예요. 수진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민기라고? 내 전 남편? 네, 어머니. 그분이 최근 3개월 동안 어머니께 계속 협박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민기가 정숙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녹음 기록과 사진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민기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저나 민호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호 출퇴근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사고가. 민호가 깨달았습니다. 네, 정민기가 계획한 거예요. 제가 사립탐정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다시 그런 상처받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증거를 다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호는 서류를 계속 읽으며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정민기가 실제로 트럭을 렌트해서
민호를 해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수진이 정숙을 안았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수진아. 너를 믿지 못해서. 민호도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행동한 제가 잘못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쇼핑이랑 대출은 뭐였어?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사립탐정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정민기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민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디 숨어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정민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쳤다는데 아버지가 문병 오면 안 되나? 정민기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요. 당신이 사고 낸 거잖아요. 민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정민기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이런 년이. 정민기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수진이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정숙은 정민기의 모습을 보자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진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정숙을 진찰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입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해요. 정민기는 경찰이 오기 전에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이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걱정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정숙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던 줄 몰랐어요. 수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둔했어. 어머니 상황을 전혀 몰랐네. 민호도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보호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민기를 꼭 잡아야 해.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어 정숙을 지키고 정민기를 응징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해가 풀린 지금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사립탐정 김철수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민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다 모였어요. 김철수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협박 녹음, 스토킹 사진, 그리고 트럭 렌트 기록까지 모든 게 있어요. 수진이 파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정식 고발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엔 확실히 처벌받을 거예요. 김철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한 달간의 특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라 꼭 휴가가 필요합니다. 알겠네. 가족이 우선이지. 마음 놓고 다녀와. 부장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정숙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 원장과 상담했습니다. 환자분이 과거 트라우마가 심각하네요. 박 원장이 진단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박 원장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숙의 곁에서 책도 읽어주고 손도 마사지해주며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의식이 없었지만 수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기를 체포했습니다. 형사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잡았어요? 도주 중이었는데 사립탐정이 제공한 증거로 영장이 나와서 체포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수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정민기를 잡았어.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민기의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협박, 스토킹, 교통사고, 조작, 미수 등의 혐의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없어요.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네가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계속 고통받으셨을 거야. 민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 후 정숙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지? 정숙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아, 맞다. 정민기가. 정숙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수진이 안심시켰습니다. 정숙은 수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숨기고 있어서 죄송해요.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서로 믿고 의지하자.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정기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2기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민호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만 2기라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돌아와 민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간암이래. 뭐라고?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수진이 힘을 합쳐 민호를 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엄마가 옆에 있어. 정숙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꼭 나을 거예요. 수진도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최고의 전문의를 찾아다니며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자신의 적금까지 깨서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와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민호가 병상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가족의 사랑 덕분이에요. 의사도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 어떤 시련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완치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수진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메뉴는 뭘로 할까요? 수진이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북어국을 좋아하니까 그걸로 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밑반찬도 새로 만들게요. 정숙과 수진은 이제 진정한 모녀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꼭 해결될 거예요. 정숙이 상담을 받으러 온 시어머니에게 조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달라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수진이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정숙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 설렘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수진의 발표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예요. 세상에. 정숙이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손자야? 손녀야? 아직 모르지만 건강하대요.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이제 우리가 4명이 되는구나.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정숙이 며느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미영도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내 덕분에 오히려 진실을 빨리 알 수 있었어. 정숙이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 때문에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그럴게.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미영은 앞으로는 추측만으로 남의 가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민기는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정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5월의 어린이날, 세 가족은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에서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진짜 엄마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미영이를 만난 것도 결국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 정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던 과거를 반성해요. 이제는 두 분이 서로 아끼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는 정말 복받은 아이가 될 거예요. 수진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거야. 정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야. 민호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과 사랑이 있으면 못 이겨낼 일은 없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물려줄 거예요. 수진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용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족애가 모든 오해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4명이 될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미영의 문자가 가져온 오해는 결국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구해낸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맞이할 이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미영의 한 통의 문자가 가져온 오해는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보인 묵묵한 희생, 정숙이 며느리에게 보인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민호가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까지.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